12해 전, 그날은 봄의 끝자락이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지혜와 나는 첫눈에 서로를 알아봤다. 그녀의 해맑은 미소와 예술을 향한 열정에 이끌려 나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선택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우리 딸 민서까지 우리 가족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 건 지혜의 오랜 친구 수연이 우리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오면서부터였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다는 두 사람은 다시 가까이 살게 되면서 더욱 돈독해졌다. 처음엔 나도 아내에게 좋은 친구가 생겨 기뻤다. 직장일로 집을 비우는 동안 지혜가 외롭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도 있었다. 현우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바베큐 파티 어때요? 민서도 데려오고. 수연의 남편 도진은 처음 우리 집에 놀러 왔던 날 사교적이고 유쾌한 첫인상이었다. 지역 대형마트의 지점장으로 일하는 그는 누구와도 쉽게 어울리는 재능이 있었다. 우리 가족과 그들 가족은 주말마다 식사를 함께하거나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두 가정이 이렇게 친밀해지는 것이 처음에는 자연스럽고 즐거웠다. 거실 벽에 걸린 사진 액자에는 4명의 어른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 여럿 있었다. 가을 단풍놀이에서, 겨울 스키장에서, 그리고 봄 꽃구경에서 사계절을 함께한 우리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특히 지혜는 오랜만에 학창시절 친구와 재회하며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았다.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는 마땅한 취미나 친구가 없던 그녀에게 수연의 등장은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그런데 지난 여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다. 주말 모임에서 지혜와 도진이 나누는 대화가 유독 많아진 것이 눈에 띄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공기,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 남편으로서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요즘 지혜 씨, 뭔가 달라 보여요. 더 밝아졌달까? 도진의 이런 말에 수연은 웃으며, 그러게, 요가 다니더니 피부도 좋아지고 맞장구를 쳤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은 가시가 박혔다. 아내의 변화를 먼저 알아차린 게 나였어야 했는데 지혜는 금요일마다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하다며 주말에도 늦잠을 자던 그녀가 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고 옷차림에 신경 쓰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처음에는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이라 생각했고 그런 아내가 자랑스럽기도 했다. 요가 수업이 많이 도움이 되나 봐.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내 말에 지혜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맞아. 몸이 좀 편해지니까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 딸 민서는 14살 특유의 예민함으로 집안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민서가 문득 입을 열었다. 엄마, 요새 향수 새로 바꿨어? 달라. 지혜는 잠깐 숟가락 움직임을 멈췄다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응, 선물 받았어. 마음에 들어? 누구한테? 민서의 질문에 지혜는 애매하게 웃으며 그냥 학원 학부모 중에 라고 얼버무렸다. 민서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날 밤 내 마음은 묘하게 불안했다. 도진과 지혜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처음으로 확실히 느낀 것은 내 가족이 함께 간 설악산 여행에서였다. 숙소에 도착해 방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도진이 자연스럽게 지혜의 손목을 잡는 모습을 목격했다.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나는 그 손길에 담긴 친밀함을 놓치지 않았다. 지혜도 놀라거나 손을 빼지 않은 채 잠깐 미소를 교환했다. 아내와 내가 나눴던 그런 종류의 미소를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어른들끼리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도진은 대학 시절 연애담을 흥미롭게 풀어놓았고 모두가 박장대소했다. 지혜마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며 자연스럽게 분위기에 취했다. 수연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도진이 지혜에게 술을 따라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시선은 분명 일반적인 친구 사이의 것이 아니었다. 귀가 후 지혜는 평소보다 SNS 확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전에는 잘 사용하지 않던 메신저 앱을 자주 들여다보았고 가끔은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나 화장실로 향할 때도 있었다. 아내의 비밀번호가 언제부터인가 바뀌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회사에서 영업 목표에 집중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매일 밤 지혜가 잠든 후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단순한 우정을 오해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남편으로서의 직감은 점점 더 또렷해졌다. 어느 금요일 저녁 갑자기 취소된 회의로 일찍 귀가했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혜는 요가 수업에 갔을 테고 민서는 학원에 있을 시간이었다. 우연히 침실 서랍을 정리하다 발견한 낯선 선물 상자. 그 안에는 고급 브랜드의 스카프와 짧은 메모가 있었다. 당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피어오른 의심은 더 이상 밀어낼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우연히 마주친 마트 주차장에서의 장면은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근무 중이어야 할 도진의 차 안에서 나오는 지혜의 모습을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잠시 굳어버렸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 우리 가정의 평화로운 일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질 것임을 직감했다. 주차장에서 목격한 지혜와 도진의 모습 이후 나는 며칠 동안 그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 회사 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했고 주말 모임도 바쁘다며 불참했다.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끌어올랐지만 아직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동안 지혜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다. 평소라면 내가 늦게 들어오면 걱정하며 연락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안도하는 듯했다. 나의 무관심이 그녀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준 셈이었다. 수요일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 가족은 이전과 같은 모습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빠, 엄마는 내일도 요가 수업 있대. 우리 둘이서 저녁 먹을래? 민서의 말에 지혜는 미세하게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아빠가 퇴근하고 치킨 사올게.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일은 특별 수업이라 좀 늦을 수도 있어. 민서야, 아빠랑 먼저 먹고 있어. 분노를 사귀며 수저를 들었다. 이제 요가 수업이라는 말만 들어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다음 날, 나는 일찍 퇴근해 차 안에서 지혜를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요가 학원이라고 했던 건물 앞에 주차한 채 한참을 기다렸다. 예상대로 지혜는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도진이었다. 그들은 카페에서 나와 근처 소규모 호텔로 향했다. 창문을 세게 내리쳐 깨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호텔 앞에 주차된 도진의 차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내와 함께했던 12년의 세월, 처음 민서를 안았던 날, 지혜가 밤늦게까지 내 발표 자료를 도와주던 모습, 그리고 같은 식탁에서 웃으며 음식을 나눠 먹던 내 사람의 모습까지. 2시간 후 지혜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어딘가 생기 넘치는 표정이었다. 도진이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리고 귓가에 뭔가를 속삭이자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친밀함이 나를 더욱 아프게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려왔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지혜를 당장 추궁해야 할까? 수연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모른 척하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까? 내가 선택한 것은 세 번째 방법이었다. 침착하게 더 많은 증거를 모으면서. 집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이미 자신의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그 아이의 뒷모습이 유독 외로워 보였다. 14살 소녀가 미처 이해하지 못할 복잡한 감정과 상황에 그 아이를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 민서가 이 상황을 알게 되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더욱 아팠다. 아빠, 들어왔어? 민서의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던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응. 치킨은 어디 있어? 아, 미안해. 오늘은 회사 일이 좀. 지금 시킬까? 민서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됐어. 엄마가 일찍 들어온대. 같이 먹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혜가 일찍 들어온다고? 호텔에서 나온 그녀는 분명 집으로 향하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30분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요가복 차림으로 들어왔다. 땀에 젖은 듯한 앞머리, 운동 후 상기된 듯한 얼굴, 완벽하게 꾸며진 알리바이였다. 오, 벌써 들어왔네. 오늘 일찍 끝났어?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응, 좀 피곤해서. 우리의 대화는 형식적이었다. 지혜는 샤워하러 들어갔고 나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머릿속으로 오늘 본 광경을 정리했다. 샤워 소리가 들리는 동안 나는 지혜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주말, 수연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 도진은 마트 일 때문에 바쁘다며 오지 않았다. 수연은 여전히 밝고 솔직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를 바라보는 게 점점 더 괴로워졌다.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다. 요즘 지혜가 정말 달라 보여.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아. 수연의 말에 지혜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요가 덕분에 몸이 좀 편해졌을 뿐이야. 수연은 지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정말 달라. 혹시 새로운 남자라도 생긴 거 아니야?
농담처럼 던진 그 말에 지혜는 잠시 굳었다가 가볍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나는 당혹감을 읽었다. 말도 안 돼. 현우만으로도 충분해. 거짓말이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그녀의 변한 모습에 나는 점점 더 낯설음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지혜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지만 민서의 생일을 넣어보니 열렸다. 메시지 앱에서 도진과의 대화는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삭제된 사진들을 복구하는 앱을 통해 몇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셀카, 내가 모르는 식당에서의 모습, 그리고 도진이 지혜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꽃다발 사진까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부정하고 싶었던 현실이 차가운 증거로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나의 아내와 친구의 남편, 서로를 너무 잘 아는 두 가정 사이에서 벌어진 배신의 드라마. 그 다음 날 지혜는 주말 미술 워크숍을 핑계로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나는 민서에게 잠시 친구 집에 다녀오라고 부탁했다. 홀로 남겨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12년의 결혼 생활 중 처음 겪는 이런 배신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다.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이 단순한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지혜와 도진의 관계는 이미 상당히 깊어진 것으로 보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평화로운 주말 아침, 많은 가정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테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다. 언젠가 지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도진과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무엇이 그녀를 그에게 이끌었는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우리의 12년 세월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민서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 최소한의 상처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내를 단숨에 책망하고 내쫓는 것이 해결책일까? 아니면 대화를 통해 복구할 수 있는 관계인가? 내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희망이 살아있었다. 어쩌면 이것은 지혜의 일시적인 혼란일지도 모른다는. 하지만 휴대폰의 사진들과 호텔 앞에서 본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선명했다. 머리로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은 여전히 부정하고 싶어 했다. 아내를,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함께한 시간을, 증거를 확보한 다음 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지혜는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얼굴이, 이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니, 내게 거짓말을 하며 다른 남자를 만났다니. 가슴 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기억들이 한순간에 오염되는 느낌이었다. 민서의 방문을 조심스레 열어 확인했다. 늦잠을 자는 주말 아침, 평온한 모습으로 잠든 딸의 얼굴이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가정의 붕괴가 이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거실로 나와 어제 발견한 증거들을 다시 확인했다. 지혜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사진들, 호텔 영수증, 그리고 도진이 보낸 메시지가 담긴 스크린샷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다.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리에게 토스트와 계란을 준비했다. 그녀의 태연한 모습에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민서 앞에서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다. 오늘 저녁에는 뭐 먹을까? 민서야, 너 먹고 싶은 거 있어? 지혜의 물음에 민서는 무심히 대답했다. 난 상관없어. 아빠가 먹고 싶은 거 먹자. 평소라면 즉각 대답했을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 그래.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먹자. 식사를 마친 후 민서는 친구와 영화를 보러 나갔다. 드디어 지혜와 단둘이 남겨진 순간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지혜는 설거지를 하며 뭔가 흥얼거리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혜야. 내 목소리가 예상보다 더 무거웠다. 지혜는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지만 내 표정을 보고 점차 굳어갔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도진과 너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질문을 던진 순간 지혜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도진이랑 나는 그냥 친구 사이야. 수연이 내 오랜 친구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것뿐이야. 그녀의 부정이 오히려 내 확신을 강화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복구된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이건 설명할 수 있어?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순간 마음이 약해졌다. 아내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내 떠오른 호텔 앞 장면이 내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건 단순한 오해야. 우리는 그냥 거짓말 그만해. 지난주 목요일 너희 둘이 미소 호텔에 들어가는 거 직접 봤어.
지혜는 그 말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그녀의 사과가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12년 결혼 생활이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을까? 언제부터였어? 그리고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혜는 주저앉아 얼굴을 가렸다. 6개월 전, 설악산 여행 때부터 당신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어. 도진이 계속 관심을 보이고 내가 원하던 방식으로 나를 바라봐주고 그녀의 고백은 나를 더욱 아프게 했다. 설악산 여행, 우리 4명이 행복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 속 순간부터 이미 배신은 시작되고 있었다. 당신 정말 이기적이구나. 민서는, 우리 딸은 생각해봤어? 수연은, 그녀는 너의 가장 오랜 친구잖아. 이 말에 지혜는 더욱 격렬히 흔들렸다. 생각했어. 매일 밤 괴로웠어.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몰랐어. 지혜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던 것이 점차 깊어져 서로를 속이면서까지 만남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것. 몇 번이고 그만두려 했지만 결국 감정에 이끌려 실패했다는 것. 내가 가족을 위해 회사 일에 매달리는 동안 그녀는 외로움과 허전함을 느꼈다는 것. 변명으로 들렸다. 모든 가장들이 겪는 희생과 노력을 외로움으로 포장해 불륜의 정당화로 삼다니. 도진과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혜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도 가족이 있고 우리도. 그녀의 말이 중간에 끊겼다.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모습이 더욱 화가 났다. 수연에게 말할 거야? 나의 질문에 지혜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제발 그러지 마. 수연이 알면 모든 게 끝나버려. 이미 끝났어. 내가 도진과 호텔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렇게 첫 대면은 끝이 났다. 지혜는 방에 틀어박혔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다음 행동을 고민했다. 수연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까? 도진을 직접 만나 대화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덮고 가정을 지켜야 할까? 민서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방에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민서는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처음으로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아내와 같은 침대에서 잘 수 없었다. 새벽녘 문득 민서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민서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못 자고 있었어? 민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그냥 숙제 좀 하고 있었어. 내 딸의 얼굴에 드리워진 불안과 혼란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민서는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괜찮아. 무슨 고민 있니?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빠, 엄마랑 무슨 일 있어? 요즘 너무 이상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보호해야 할까? 약간의 오해가 있었어. 곧 해결될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안심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나왔다. 다음 날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다음 주말에 두 가족이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이었다. 목소리만으로도 그녀의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다. 이 전화 너머의 여성은 자신의 남편과 친구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음에 봐요. 지혜랑 민서도 같이요. 수연의 밝은 목소리가 더욱 괴롭게 들렸다. 이런 상황에서 내 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는 건 상상할 수 없었다. 수연 씨, 사실 나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민서도 시험 준비 중이라 억지로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피할 수는 없을 터였다. 결국 선택해야 할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인지 아니면 비밀을 간직한 채 불완전한 가정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모든 결정을 앞당기게 만들었다. 도진이었다. 그는 만남을 요청했다. 아내의 남자가, 친구의 남편이, 배신자가 나를 만나고 싶어 했다. 망설임 끝에 동의했다. 마침내 그를 직접 마주하고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온 것이다. 도진과의 만남 약속은 금요일 저녁으로 잡혔다. 그는 직장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호프집을 제안했다. 그곳은 우리 4사람이 함께 즐겁게 술잔을 기울였던 곳이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했던 추억의 장소에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다. 도착했을 때 도진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로 맥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나를 발견하자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는 부끄러움보다는 당혹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자리에 앉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첫 마디를 꺼내기가 어려웠다. 결국 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현우 씨, 우선 정말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상했던 사과였지만 실제로 들으니 화가 치밀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건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감정이 생겼고 도진의 변명은 지혜가 했던 것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자연스럽게 계획하지 않았다는 표현들. 그런 말들이 상처를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게 할 뿐이었다. 언제부터였지? 직접적인 질문에 도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설악산. 그때부터요. 내 기억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추억 중 하나가 이제는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바뀌었다. 내 사람이 함께했던 그 시간 동안 이미 둘 사이에는 금지된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수연은 알고 있나?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그리고 알릴 생각도 없어요. 이건 실수였어요.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린 거죠. 그의 말에 비웃음이 나왔다. 6개월 동안 지속된 관계를 일시적이라 부르다니. 게다가 실수라고? 수십 번의 거짓말과 배신을 단순한 실수로 포장하는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다. 당신들의 실수 때문에 두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아? 도진은 초조하게 손을 비비며 말했다. 현우 씨, 제발 수연에겐 말하지 말아요. 우리 가족도 생각해주세요. 아이들이. 그의 간절한 요청이 역설적으로 들렸다. 자신의 가족은 생각하면서 내 가족은 생각하지 않았던 그가 이제 와서 가족을 핑계대다니.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냐? 내 아내와 호텔에 들어갈 땐 가족 생각 안 했나? 도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건 감정이란 게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지혜 씨가 너무 외로워 보였고 처음엔 그냥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찔렀다. 아내가 외로웠다고? 그동안 가족을 위해 일해온 내 노력은 모두 무시된 채 그녀의 외로움만이 불륜의 이유가 되다니.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지? 도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모든 걸 끝내려고요. 지혜 씨와도 얘기했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큰 실수였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요. 그의 말이 진실인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의 관계가 끝났다 해도 이미 입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라는 것. 그런 결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 도진은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모두가 새 출발할 수 있게.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의 말을 믿어야 할까? 정말 모든 것이 끝났을까? 그리고 수연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까?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수연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잠시 전화를 받을지 망설였지만 결국 받기로 했다. 현우 씨,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해요. 도진이 오늘 특별 요리를 준비한대요. 지혜에게도 연락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의 밝은 목소리가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지혜가 이미 수락했다니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었다. 거절하려다가 문득 생각이 바뀌었다. 어쩌면 이것이 모든 것을 끝낼 기회일지도 모른다. 네, 그럴게요. 민서도 데려갈게요. 다음 날 저녁, 우리 가족은 묘한 긴장감 속에서 수연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지혜는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민서는 부모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았다. 도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요리 중이었다. 마치 평범한 주말 저녁 모임처럼 꾸며진 이 상황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모두가 알면서도 연기하고 있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도진이 준비한 스테이크를 먹기 시작했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수연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날씨, 아이들 학교 이야기, 최근 본 영화까지 그 어떤 주제도 이 자리에 무거운 진실을 덮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와인 한 잔을 비우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수연 씨,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도진은 포크를 떨어뜨렸다. 수연만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진 씨와 지혜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테이블 아래에서 지혜의 발이 내 다리를 세게 찼다. 그녀의 눈빛은 애원하고 있었다. 민서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망설였다.
이 순간 진실을 밝히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다. 도진 씨와 지혜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순간 식탁 주변이 얼어붙었다. 수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도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지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가장 충격받은 것은 민서였다.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에요? 수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지혜와 도진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찍힌 친밀한 장면들까지. 수연은 사진을 보는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진은 황급히 수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밀쳐냈다. 날 만지지 마. 감히 내 가장 소중한 친구와. 수연의 절규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민서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딸을 따라 나가려 했지만 지혜가 먼저 일어났다. 민서야. 하지만 민서는 엄마의 부름에도 멈추지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그 순간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놀라 계단으로 달려갔다. 민서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의 눈에 담긴 상처는 너무 깊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민서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지혜는 몇 번이고 민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때마다 민서는 몸을 움츠렸다. 집에 도착해 민서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후 지혜와 나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했어. 민서 앞에서. 지혜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선택한 결과야. 지혜는 흐느끼며 말했다. 난 정말 미쳤었나 봐. 어떻게 이런 짓을. 민서가 날 어떻게 볼까. 그녀의 후회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우리 모두에게 새겨졌다. 이혼하자. 내 단호한 말에 지혜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현우야,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우리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어. 그리고 수연. 그녀도 영원히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민서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문 너머로 들리는 흐느낌 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노크를 하고 조심스레 들어가니 민서는 침대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괜찮아? 민서는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다. 그저 딸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틀 후 수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도진과 별거 중이며 변호사를 만났다고 했다. 그리고 도진이 이미 다른 여성과도 관계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도진의 배신은 지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폭로 이후 3개월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가는 11월의 어느 날 법원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오늘은 도진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있는 날이었다. 지혜와의 이혼은 이미 한 달 전에 성립되었다. 예상보다 순탄하게 진행된 이혼 과정. 지혜는 모든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녀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결과였을까.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수연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한때 활기차고 밝았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눴다. 수연도 도진과의 이혼 소송 중이었고 오늘은 우연히도 같은 날 재판이 잡힌 것이다. 민서는 어떻게 지내요? 수연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층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서는 지난 몇 달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학교 성적은 급격히 떨어졌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다.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어요. 상담도 받고 있고요. 수연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민서를 자신의 조카처럼 여겼었다. 두 가족이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서로 어색하게 마주한 상황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현우 씨, 가끔 생각해요. 왜 하필 우리 가족이었을까? 왜 하필 지혜였을까? 그녀의 말에 답할 수 없었다. 나 역시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이었으니까. 왜 하필 가장 가까운 친구와 그녀의 남편이었을까? 단순한 외도라면 어쩌면 조금 덜 아팠을까? 법정에서 도진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일시적인 판단착오였다.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며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하려 애썼다. 그의 변호사는 지혜와의 관계가 단발적이었으며 깊은 감정적 유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모든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저 담담하게 증거들을 제시할 뿐이었다. 호텔 영수증, 메시지 내용,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에 잡힐 진술서.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 길에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다. 지혜였다. 그녀는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선명했다. 잠깐 시간 있어?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그녀를 보자마자 굳은 얼굴로 자리를 피했다. 수연에게 지혜는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친구가 되어버렸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우리 발치에 쌓였다. 지난 10여 년의 추억들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다가 한순간에 바람에 흩어져 버린 것 같았다. 민서, 보고 싶어. 지혜의 첫 마디는 딸에 관한 것이었다. 이혼 후 지혜는 도심에서 떨어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양육권은 내게 있었지만 지혜의 면접 교섭권은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서가 엄마를 만나기를 거부하면서 3달 동안 둘은 만나지 못했다. 민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내 말에 지혜는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내가 정말 다 망쳤구나. 그녀의 후회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후의 후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그녀의 슬픔이 진심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형식적인 질문이었지만 지혜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시골에 있는 작은 미술학원에서 일하고 있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중이야. 그녀의 대답에 의외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적어도 그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도진과는 달리 도진이랑은 연락해. 지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가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는 거 나중에 알았어. 도진의 배신은 지혜에게도 이중의 상처를 남겼던 것이다. 그가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고 속삭였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 지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정말 미안해. 우리 가족을, 수연이를 모두 배신해서 더 이상의 사과는 의미가 없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저 앞으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뿐이었다. 가봐야 할 것 같아. 민서가 기다릴 거야.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지혜가 내 팔을 잡았다. 현우야, 민서한테만이라도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 전해줘.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은 약속할 수 있었다. 아무리 지혜가 저지른 실수가 크다 해도 그녀는 여전히 민서의 어머니였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와의 대화를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소녀에게 복잡한 어른들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녀가 받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까? 현관문을 열자 민서가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요즘 부쩍 어른스러워진 것 같았다. 상처는 때로 사람을 더 빨리 성장시키는 것일까? 아빠, 재판 어땠어? 민서의 직설적인 질문에 놀랐다. 그동안 재판에 대해서는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냥 필요한 절차였어. 민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엄마, 거기 있었어? 순간 망설였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거짓말은 우리 관계를 해칠 뿐이었다. 응, 있었어. 너에게 안부 전해달래. 민서의 눈에 잠시 감정이 번뜩였다가 사라졌다. 그 아이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아빠, 나 언제까지 엄마한테 화내야 할까?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다. 누구도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으니까 그저 민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서두를 필요 없어. 그날 밤, 난생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모든 감정을 토해내듯 페이지를 채워나갔다. 배신에 대한 분노, 무너진 가정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민서의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몇 번이나 흘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한 달 후, 위자료 소송은 내게 유리한 판결로 끝났다. 도진은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고 그는 항소를 포기했다. 수연과 도진의 이혼 역시 최종 확정되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뿐이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민서는 처음으로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 우리는 도심의 카페에서 지혜와 만났다. 민서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조금씩 대화를 이어나갔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가 물었다. 아빠,
우리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솔직한 대답을 해야 했다. 예전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민서의 친구 2명과 내 회사 동료 가족이 함께했다. 처음으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민서도 오랜만에 밝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일들이 조금은 희망적으로 느껴졌다. 새해가 밝았다. 1년 전만 해도 네 사람이 함께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며 건배했던 기억이 선명했다. 이제 그 기억은 먼 과거가 되었다. 수연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다른 도시로 이사해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지혜는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며 가끔 민서에게 편지를 보냈다. 도진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아파트 베란다에 심은 작은 화분에 꽃이 피었다. 민서가 등교하기 전 물을 주며 미소 짓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갑자기 물었다. 아빠, 사람들은 왜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해? 순간 당황했지만 가능한 한 솔직하게 대답하려 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해.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엄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도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큰 실수를 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의 눈에는 이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다. 지난 1년간의 고통과 혼란을 생각하니 감정이 복잡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서서히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서의 경계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완벽한 결말은 없었다. 다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